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가정해보자.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땐 1,00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비정규적인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잠재 가치적 추가 수익률이 높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l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봄에 한번 500ml 퍼붓고 가을에 한번 500ml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하루 10ml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1600ml나 되지만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용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 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익이 나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언젠가 비가 와도 당장 가뭄이 들어 작물이 타 죽는 것과 같다. 몸 안의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사지가 움직이고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며 음식도 일정하게 먹어야 죽지 않는다. 10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모자란 숨을 몰아넣는다고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다. 굶어 죽은 사람 입에 고기를 넣어준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돈도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 명만으로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 흐름이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정치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 막아 여름 한철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1,000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하는 사장은 성공할 수 없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든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될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흔한 생각으론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축을 해가며 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며 찔러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연예인, 강사, 학원 교육자, 건설 노동자, 시즌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운동선수, 개원의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아이고, 그러네. 내가 이 직업에 속하네.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배당주에다가 돈을 코박코박 넣어놔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여태 돈을 못 번 거구만.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자산에 있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며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모퉁이를 돌다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다.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이 신용은 실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은 5천만 원이라도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변형돼 현실에 나타난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렇지,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중력은 현대 물리학의 상호작용 힘 중 하나다. 뉴턴에 따르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각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며 매우 먼 거리까지 미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기는 하지만 먼 거리에서도 여전히 작용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력의 거대한 힘을 못 느껴도 지구를 벗어나려는 우주선은 시속 4만 킬로미터 속도로 날아야 겨우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다. 우주 위를 날아다니는 별똥별을 지구로 끌어다니는 것도 중력의 힘이다. 지구는 달보다 무겁기에 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지구보다 더 크고 무거워서 더 멀리까지 그 중력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의 경계가 태양계다.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의 검룡소라는 작은 연못에서 신기한 물줄기가 강원도, 충북, 경기, 서울을 거쳐 서해까지 494km에 걸쳐 펼쳐지는 한강이 된다. 길이 6,679km에 하구의 폭만 240km이며 초당 20만 9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바다에 쏟아내는 아마존강 역시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네바두 미스미산 안에 있는 개울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지구도 한 개의 작은 입자가 주변 입자를 끌어당기고 그 부피를 키워내면 이게 지금 숫자가 해네 59해 7200경
손의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이다. 와우. 이렇듯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성을 이해하면 주변을 끌어당겨 부피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커진 자본은 다른 자본을 점점 더 쉽게 많이 끌어들인다. 누군가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는 금액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힘든 일이다. 그나마 전액을 저축했을 경우의 이야기다. 투자를 한 경우라도 한 푼도 잃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급여의 50%를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에 누구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다. 또한 돈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먼저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1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자.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하자.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 100보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1000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1000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 일을 하는 셈이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 수치는 95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치는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고 세 번째 1000만 원을 모을수록 점점 작아진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 1000만 원은 9개월, 그 다음은 7개월, 그 다음은 5개월 이렇게 줄어든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100을 노력했다면 1억 원이 되는 마지막 1000만 원은 불과 20 혹은 30 정도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몇 년 후에 1억 원을 모으고 그 1억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시 몇 년 후엔 몇 억이, 더 지나면 100억이 되는 것이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제곱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는 중력은 이 주의 근본적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이다. 조금만 기다려줘.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따른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갈시가에 있다. 우리는 어떤 자산이나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마저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자산에 진입하는 시기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체 자산이 오르고 있는데도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내가 가진 시간이 모자라거나 내가 투자한 돈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라고 모두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니다. 다이아몬드는 알파벳 D부터 Z까지 23등급으로 결정되며 Z등급 이상은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로 또다시 분류돼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마찬가지로 금 역시 순도에 따라 같은 무게라도 그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
내 돈도 투자 기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1년도 못 버티는 약한 체력을 가진 돈이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빼야 하는 품질 낮은 돈도 있다.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잘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자금 상태를 파악해 이길 수 있는 리스크와 상대해야 한다. 흔히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적다고 이해하는데 이건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덧셈이나 곱셈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수학에도 곱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답이 있듯 리스크도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동성에 따라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활황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멀게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이다. 사실은 그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있는 때다. 오,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도 있다.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워렌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 것이다.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 기회를 주니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 된다. 리스크가 무서워 아무도 매입하지 않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비행기가 가장 안전할 때는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다. 모든 항공사가 정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리스크의 특성 중 하나는 과거 사례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패턴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이 상황을 과거의 일과 묶어 다시 해석할 뿐이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에는 역사에 없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 그리고 투자 세계에서 이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사라지게 돼 있다. 또한 리스크는 정기적인 모습을 가진 채 비정기적으로 나타난다. 평균 10년에 한 번, 평균 30% 하락과 같은 용어는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데이터다. 평균이라는 말처럼 실속 없는 것이 없다. 때때로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건 패턴과 분석에 의한 가정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욕심은 리스크를 낳는다. 이 욕심이 대중에게 옮겨 붙으면 낙관이라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거품은 폭락을 낳는다. 그러나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떠는 시기가 오면 봄이 오고 해가 뜬다. 이건 굳이 통계나 패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예전부터 코스트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면서 주차장 구석에 널브러진 쇼핑카트를 일부러 끌고 들어가곤 했다. 내가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던 젊은 시절에 해마다 100여 개가 넘는 쇼핑카트가 사라지거나 파손됐다. 쇼핑카트를 끌고 집으로 가거나 주차장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가버린 고객들 때문이다. 그 일로 매년 2만 달러 이상 손해가 났던 기억 때문에 내가 고객으로 장을 보러 가도 쇼핑카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식은 금처럼 귀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한 번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급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선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본다. 가볍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는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의 과한 술값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무겁게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기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도 있다. 공급, 세금, 회비, 친구 돈, 부모 돈은 모두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때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다. 세금이나 공급 같은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공공시설, 도로, 안내판, 행사, 의료 서비스 등에는 내 돈도 일부 들어있다. 친구와 번갈아 가며 사는 밥값에는 내가 낼 때만 아니라 상대가 낼 때도 내 돈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한다. 나는 100%내 지분으로 되어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 회사 매장에 가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다. 해당 회사의 시장이나 재벌 매장의 매니저는 이익 정도에 따라 실적을 받기에 내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온다는 건 그들의 이익 실적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 1원이라도 남의 돈이다. 또한 세금 납부는 국가 시스템을 통해 그 국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다. 내 농장 안에 길을 만들고 개울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도 수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니 한 푼도 안 내고 멀리 떨어진 도시를 1시간 이상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내놓은 세금과 내가 낼 세금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내 돈이지만 동시에 남의 돈이다. 합법적인 절세는 내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고 남의 돈을 함부로 하는 행위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내 아들이 귀하다면 내 며느리도 귀한 것이고 내 딸이 금쪽 같다면 내 사이도 금쪽인 걸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코스트코 주차장에 세워진 쇼핑카트를 보면 꼭 끌고 들어간다. 쇼핑카트를 모으러 주차장을 뛰어다닐 직원의 일감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다. 이제 코스트코는 우리 회사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 사업체이기도 하다. 내 아들과 그 집 딸이 결혼하듯 내 돈과 코스트코 돈이 결혼을 한 셈이기도 하다. 코스트코 주식을 0.0003%나 가진 주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트 바퀴 한쪽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챙긴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